뿐만 아니라 뭐 이게 뭐를 전달해야 될지 생각하다가 보니까 뭐 성경에 대한 얘기도 하고 싶고 학교에 대한 얘기도 하고 싶고 형제자매님의 미래에 대한 얘기도 하고 싶고 그래서 여러 가지 토픽이 있어서 조금 이렇게 모아봤어요. 하나로 연결되게. 그래서 좀 다양한 내용을 들으실 수 있을 거고 근데 어쨌든 핵심은 키워드는 메타버스 혹은 메타버스고 여러분이 들으시고 질문하실 때는 관련된 아무 질문이나 하셔도 제가 아는 건 대답해 드릴게요. 저는 미국의 텍사스 주립대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고 또 오늘 같이 도와줄 한 형제가 있는데 제 아들이거든요. 서동훈 형제. 왜냐하면 여기 오기 전에 오기 며칠 전에 컨퍼런스를 참여했어요. 형제님이 World Media Economic and Management Conference라는데 거기에 형제님의 일을 좀 도와줬어요. 그래서 이름이 같이 올라가고 같이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거기에 기초를 해서 메타버스에 대한 그런 글이었거든요. 그 기초해서 다른 내용을 더 붙여서 만들었어요. 영어를 그냥 한글로 번역을 안 했는데 제가 듣기에는 중고등 학교 형제자매들이 주 어디였어요? 그래서 되게 영어를 배우니까 영어도 배울 겸 그냥 영어를 그냥 놔뒀고 우리 어린 형제자매들도 제가 설명을 잘 해줄게요. 그러니까 뭐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으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시작을 해요. 이거 보셨죠? 네. 이게 네. 인간의 걸 트리파르타이트 맨이라고 그러는데 인간의 세 가지 그 부분, 인간이 세 가지 부분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몸, 바디를 갖고 있고, 소울을 갖고 있고, 스피릿을 갖고 있죠. 근데 이거는 물론 우리 선생님 메시지를 통해 이걸 배우는데 이것을 이해하는 거는 특히 성경의 신약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개념이에요. 이것을 모르면은 사실 신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이 내용 자체가 성경에 나오진 않거든요. 이 개념이 근데 이것은 성경에 많은 그 서신서를 쓰신 폴 형제님 있잖아요. 바울 형제님. 바울 형제님은 당시에 굉장한 학자셨어요. 그죠? 히브리 전통이나 혹은 그리스 로마 전통을 다 꿰고 있는 대단한 학자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인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깊으셨거든요. 근데 그 성경의 서신서 안에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깊게 이렇게 스며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인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사실 그 성경의 특히 서신서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폴 형제님 사용하신 개념이 이 트리파르타이트의 세 부분으로 된 인간, 그렇죠? 몸 그리고 혼 그리고 영 세 가지죠. 근데 이게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은 이 부분이 로마 시대 그리고 그리스도 시대 그때 철학자들이 이런 개념을 만들어냈는데 그리고 폴 형제님 살아계실 때도 이게 그 학자들이 알고 있는 굉장히 인간에 대한 주된 그런 개념 관념이었어요. 근데 그때가 우리가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그 이후로 거의 2000년 시간이 흘렀는데 그 사이에 학문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특별히 17세기부터 미국 서양에는 합리주의의 물결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유명한 철학자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데카르트라는 사람 해서 그때부터 인간의 이성이나 합리성을 이 인간의 중요한 속성이라는 그런 생각들이 깊게 여러 학문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거는 맞는데 그렇죠? 동물과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이 사람은 이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사람 생각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중요한 건 맞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보고 있듯이 사람은 다른 부분이 있죠. 그렇죠? 여기 혼에는 마인드, 그러니까 생각을 담당하는 부분, 감정을 담당하는 이모션, 또 의지를 담당하는 윌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요 마인드, 그러니까 그 이성적인 부분 그리고 생각을 담당하는 부분에 너무 중요시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이 가려지거나 숨겨지게 된 거죠. 특별히 감정에 대한 부분도 많이 가려졌고 특별히 영에 대한 부분은 17세기 이후로 철학이라는 것에서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그건 과학적인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의 학문도 특별히 저도 대학에 있으니까 대학에서 배우는 많은 humanities, 그러니까 인문과학이나 social sciences 그리고 사회과학에서는 그런 17세기 이후의 철학의 전통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영을 백업으로 얘기해요. 그런데 인간은 분명히 영이라는 존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하트라고 얘기할 때는 이 혼의 세 가지 부분과 conscience라는 부분, 양심이라는 부분을 포함하잖아요.
이 부분은 양심은 그 영의 내용적인 부분이거든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런 내용들이 태어날 때부터 있어요. 예, 다른 건 다 잊어버렸어요. 예, 그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떠나면서 그 사람이 타락을 하면서 그 우리 안에 들어있던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그 흔적으로 만들어진 게 사람의 혼인데 조그만 것들이 깊숙한 곳에 감추어져 있어. 이게 컨셔스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조금씩 느낄 수가 있어요. 어떤 느낌이 있죠, 그거에 대한. 그래서 이 느낌이 이른바 하트에 포함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하트라는 단어도 참 뭐랄까 이슈가 있는 그 단어인데, 이게 영어로 하면 심장이자 심장, 그리고 또 마음심 할 때 그런 심, 그렇죠? 그래서 동양에서도 이것을 이 하트에 육체잖아요. 이 하트는, 그렇죠? 지금 왜 하트가 우리의 마음을 하트라고 표현하냐면은 여기 감정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감정은 우리의 육체와 연결되어 있어요. 기쁠 때 슬플 때 표정으로 드러나잖아요. 웃고 울고. 예, 그러니까 강렬한 감정은 육체와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떨어진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세 부분이라는 건 떨어져 있는 세 부분이 아니라 같이 합쳐져 있는 세 부분이에요. 여기에 서로 간에 연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작용들이 있어요. 그걸 이해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하트라 우리의 마음이라고 할 때 한글로 했을 때 여기에는 이런 부분이 포함되는데 사실 이 부분을 빼면은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우리가 가슴이 열망한 어떤 것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부분이 빠진 나의 어떤 생각이나 나의 감정으로 뭘 한다. 너의 가슴을 따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틀린 얘기잖아요. 이 부분이 가려졌기 때문에 모든 세상 사람들의 가슴을 따르는 일은 자기 생각을 따르는 일이에요. 혹은 자기 감정을 따르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착각들이 생겨요. 그런 착각들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설명에서 모두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빠져있는 상태가 몇백 년 지속됐잖아요. 근데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에 대한 필요성, 어떤 필요가 나타나고 뭔가 부족함이 생기는 거예요. 특히 요즘의 젊은 세대들이 영에 대한 결핍이 있어요. 그것을 찾으려는 그런 어떤 느낌이 항상 있는 거예요. 영을 몰라도 왜냐면 내가 마음 안에 느낄 수 그게 뭔지 모르죠. 괜히 불안하고 내가 뭔가 뭐를 해도 만족스럽지 않고 이런 마음을 모든 사람들이 가슴 안에 갖고 있는데 그걸 제대로 설명해낼 수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외적으로 이 세상에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학자들이건 아니건. 이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그것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갖게 돼요. 어떤 경우는 성경을 읽지 않았는데 성경에 대한 관련된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유일하게 한 학자가 이런 영을 포함하는 이 굉장히 방대한 이론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이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학자들에게 어떤 주요한 이론으로서 받아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칼 융이라는 사람이에요. 이게 오스트리아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뭐 성경에서 이런 걸 알아낸 게 아니라 옛날 고전을 읽으면서 이런 내용을 밝혀냈고 또 한 가지는 당시 이 사람도 17세기, 18세기 사람인데 동양의 주역을 읽었어요. 이 사람 주역에 또 옛날에 주역이나 아니면 불경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 어떤 사람들은 성경과 비슷한 점이 있다고 얘기해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불교는 유대인이 만들었어요. 네? 예, 펜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책을 보면 17세기 사람이에요. 노아의 방주 이후에, 그러니까 홍수 이후에 아들들이 있잖아요. 햄, 셈, 또 하나는 누구죠? 자펫. 네? 근데 그 중에 셈의 일파가 인도 쪽으로 이주를 했어요. 네. 서기전 2000년 전에. 그래서 인도로 가서 정착을 했는데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라고 있죠. 네, 카스트 제도는 이게 계급이 있는 사회고 그 계급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문화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카스트 제도의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브라만.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힌두교 만든 사람들, 이 사람들은 거기에 있던 사람이고 두 번째 계급이 누군지 아시는 분? 크샨트리아. 크샨트리아 계급이 셈의 일족이 가서 귀족 계급이거든요. 귀족 계급이 됐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철학을 문화에 심었는데, 그렇죠? 그게 유대교의 원전이었던 거예요, 옛날에. 왜냐하면 그게 이미 그런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구전을 통해 세대가 세대 거쳐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이제 노아 때도 마찬가지고 아들 때도 마찬가지고 그 아들들이 그게 뭔지 우리는 몰라요. 그때 남아있던 뭐 이게 구전이었는지 아니면 거기에 무슨 기록이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내용들이 인도까지 전해져서 거기에 있는 토착 어떤 지식과 연합이 돼서 공교를 만들어내는 게 당연히 공통점이 있고 비슷한 점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든지 자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근데 어쨌든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요 셀프라는 건데, 자, 이고가 있죠. 이거는 이기심만 우리의 혼에 속한 그런 것들, 의지와 비슷한 이런 작용을 하는, 무슨 일을 하든 이거는 컨트롤 센터예요. 이고는 컴퓨터로 따지면은 이 컨트롤 타워에서 나의 생존에 알맞게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고의 작용이에요. 내가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아요. 뭐를 하든지 어떤 생각을 하든지 어떤 감정을 갖든지 모두 다 나의 생존을 위해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되는 이고인데, 이고가 인간에 있어서 이고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은 셀프로 가는 지향성이 있어요. 이 사람이 설명하기에 칼륨이라는 사람이 셀프가 뭐냐면은 카스믹 엔티티예요. 우주적인 존재라는 거죠. 여기에 영의 영이죠. 하나님 다시 하나님.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고 이 갈망에 대한 여정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네? 이거를 우리 안에 채워야 인생이 완성이 된다는 게 이 사람의 이론이에요. 이것을 많은 사람이 공감하는 거예요. 종교가 내가 뭐든 간에 나의 인생에 대해서, 나의 내면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인생이라는 건 이런 거다. 내가 돈 버는 게 다가 아니라 뭐가 아니라 나를 완성을 하는 건데, 나를 완성한다는 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우주적인 어떤 공통적인 것을 찾아내서 내 안을 채우는 것, 하나님을 발견해서 그것을 내가 채우는 것이 우리식 해석을 하면 인생의 목표라는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특히 21세기에 들어서 20세기에는 심리학하면 누구였어요? 가장 유명한 그 정신분석학자 아시는 분? 프로이드라는 사람은 육체에 굉장히 포커스를 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이 육체적인 작용으로부터 발동되고 일어난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융이라는 사람은 사실 프로이드의 제자였는데 그걸 뒤집어서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20세기에 크게 각광을 못 받다가 21세기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궁핍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발견해내고 이 사람을 읽고 이 사람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젊은이 사이에 미국인들 유럽에 가서 융을 안다는 것이 굉장히 세련된 일. 융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토론하고 그게 뭔지 그 의미를 이론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굉장히 어려워요. 네. 어쨌든 이거를 얘기하는 게 굉장히 세련됨을 표현하는 그런 하나의 문화적 방식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인생의 목표는 내가 우주적인 존재를 찾아나가는 여정. 이에 대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Map of the Soul. 나의 혼의 여행이란 매핑을 그 우주적 존재를 찾아가는 그 맵을 하는 것이 내 인생의 길이다. 이 책이 굉장히 많은 젊은이에게 읽히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보신 적 있어요, 이제? 그렇지. BTS 앨범이 있습니다. BTS가 미국에서 성공을 이룬 2019년부터 세계 앨범인 Map of the Soul로 따는 거 있고 이런 앨범의 이름이 나왔어요. 내가 오늘 BTS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BTS가 이런 앨범 제목을 썼냐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또 두 번째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이게 비즈니스 모델이었어요. 방탄소년단의 비즈니스 모델. 왜냐하면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생각하겠지만 비즈니스 모델은 원하는 어떤 가치 있는 것을 전달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그럼으로써 물건을 팔고 돈을 버는 거죠.
예. 그래서 BTS는 자기네 노래를 팔기 위해서, 자기 앨범을 팔기 위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주제를 꺼내든 거예요. 이게 멤버로서 이거에 많은 젊은이들이 공감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 가수는 내가 생각하는 이런 주제에서 얘기하고 노래하는구나. 이러면서 어떤 영향력을 많이 높이고 그 노래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죠. 네. 이거 제가 방탄소년단 싫어하는 건 아니고 기획된 전략이라는 거예요. 비즈니스죠. 비즈니스예요. 이게 방탄소년단의 멤버들이 이걸 좋아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물론 읽었을 거예요, 이 책을. 왜냐하면 내가 그에 대한 노래를 쓰려면 그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좋아해서 그걸 쓴 게 아니라 이건 전략적으로 이렇게 가자. 우리가 이 부분을 건드려줘야 사람이 좋아한다. 이럼으로써 앨범의 제목이 만들어지고 그에 대한 내용, 가사가 만들어지고 그 가사를 많은 팬들이 공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노래가 유행이 되고 앨범이 팔리고 이 그룹과 이 회사는 돈을 벌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이란 가치, value, 가치란 것이에요. 가치가 뭐예요? 가치가 뭐예요? 가치? 응. 중요한. 그렇지, 내게 중요한 것. 내게 중요한 것. 중요한 것을,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을 만들어내고 전달하고 내가 그거를 갖고 있는 것. 이게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걸 내가 제공할 수 있으면 그 대가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귀중하지 않은 거에 돈을 내가 지불하지 않는데 너무 귀중한 건 돈을 이 방탄소년단의 열렬한 팬들이 앨범을 사서 돈을 안 내겠어요? 뭐 만 원이나 2만 원, 10만 원, 20만 원, 100만 원을 내가 좋아하는 방탄의 모으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에는 내가 나의 가치를, 내가 갖고 있는 가치를 주면서 교환할 수 있다. 교환이죠. 시장의 개념이고 그것은 비즈니스고 이런 것들을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모델이 서 있어야 회사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회사를 만들어서 내가 물건을 팔고 뭐 이 회사를 알려야 되는데 내가 이걸 설명해내지 않고는 그걸 이제 스테이크홀더라고 이해 관계자라고 하거든요. 내가 돈을 받고 투자를 받을 수도 없고, 그렇죠? 내 회사에 대해 좋게 얘기해준 기자들에게 설명도 해야 되고, 어쨌든 이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은 내가 갖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명확하게 설명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 특히 CEO라고 그러잖아요. 사장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고 이것을 명확하게 표현해내고 사람에게 알리고 그것으로서 그 회사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네. 그래서 형제님이 그 연구하는 게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설명하고 비교하고 만들어내고 또 실제로 실천해보고 이런 것들이 형제님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에 관련된 앞으로 나타날 비즈니스 모델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 메타버스. 기술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앞으로 이에 대한 많은 회사가 만들어지고 상품이 만들어지고 서비스가 만들어지리라고 생각을 해요. 네. 여러분 이미 이 메타버스 이용하고 있어요. 진짜 이게 없어도 이 헤드셋 거글이 없어도 왜냐하면 이 웨어러스 개념인데요. 이것은 여러분이 단순하게 생각해 무슨 VR 혹은 AR 혹은 XR 같은 기술의 얘기가 아니라 이걸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기술이 필요해요. 플랫폼도 만들어야 되고 또 AI도 필요하고 네, 이런 다양한 기술의 복합체로서 만들어지는 그런 어떤 결과물 이 AI인데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기술적인 것을 네, 그 디지털 공간이잖아요. 하나의 공간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메타버스는 이게 디지털 공간에 있는 기술을 그렇죠? 우리가 사는 물리적 세계로 가져오는 거예요. 한 면이에요. 한 면은 디지털 세계에 있는 기술을 우리에게 연결시키는 거죠. 우리의 물리적 세계에 연결시키는 거. 이게 한 가지 면이고 또 다른 한 가지 측면은 그래서 뭐 NFT라고 들어보셨어요? 코인과 비슷한 건데 비트코인 그런 거 있잖아요. 어쨌든 이건 난펀저블 토큰인데 이런 그 디지털 공간에서 뭐를 교환하려면
내가 돈을 갖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크레딧 카드도 못 가져가잖아요. 내가 저기 화면 속에 어떻게 크레딧 카드하고 현금을 갖고 다니겠어요. 네? 거기서는 이런 NFT가 그런 교환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 문제가 있기도 한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하나의 툴이고 이걸 소셜 커머스, 그러니까 요즘에 그 온라인 쇼핑이라고 하죠. 소셜 미디어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교환의 방법들 그리고 AI 그리고 VR 같은 기술들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되는 거고 다른 한 측면은 반대로 우리 물리적 세계를 디지털 세계로 가져가는 거예요. 나와 함께. 이 몰입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내가 진짜 내가 거기 있는 것 같은 어떤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걸 인게이지먼트라고 하기도 하고 프레젠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본 성경에서도 듣는 거기 진짜 있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처럼 내가 그 만든 사실 우리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가상 공간에 내가 있다고 진짜 느끼는 거예요. 네. 그런 느낌으로써 그 사용자들을 여러 활동을 하게 만드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하나로 뭉쳐서 메타버스라는 어떤 그런 주제를 펼쳐내는데 사실은 그 메타버스는 네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이미 메타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그 중에 하나의 라이프 로깅이 뭐냐면 내 삶을 기록하는 거예요. 내 삶을 기록하면 그 기록물 안에 내 삶이 있어요. 그게 내 삶이 아닐까요? 내 삶이죠. 내 삶의 기록인데 여러분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메타버스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꼭 헤드셋을 들어가고 내가 그 가상 공간에 나의 아바타가 들어가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의 삶을 주기적으로 기록한다는 것 자체가 이 메타버스 안에 개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VR, 우리가 헤드셋을 쓰고 어떤 만들어진 공간 안에 디지털 공간에 들어가는 거는 이 virtual world. 여러분 로블록스 그런 것들 이거는 굉장히 뚜렷한 메타버스지만 한 종류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그멘티드 리얼리티는 우리의 물리적 세계와 피지컬 세계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어떤 글라스를 쓰고 구글 글라스 같은 걸 쓰고 어떤 건물에 가면은 거기에 디지털한 어떤 홀로그램이 뜨고 내가 그거와 인터랙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쨌든 내 물리적인 건물과 내 글라스를 통해서 투영되는 그런 어떤 디지털한 사물들이 서로 인터랙션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미러 월드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현실을 모사하거나 복사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구글 얼스 있죠. 구글 얼스 들어가면 지구가 있고 그 안에 들어가서 여기 어디야? 여기 제주도도 있고 제주도에서 이 건물도 있고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게 진짜인가요? 아니면 가짜인가요? 이것은 그대로 지구를 모사한 어떤 하나의 메타버스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개념이 메타버스의 어떤 한 가지 타입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다 합쳐서 메타버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이 메타버스는 수십 년 전에 시작이 됐어요. 물론 이게 기술적 발전했다가 이쪽으로 좀 많은 것들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지만 어쨌든 이미 우리는 메타버스에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그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에 대한 그 최근에 그런 어떤 시각들이 있는데 그건 주로 기술적인 문제나 아니면 이 기술로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 해결하는 문제들에 입각해서 이 메타버스를 공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에 따르면 인프라스트럭처, 예를 들어 우리가 그걸 이제 스페셜 컴퓨팅이라고 하는데 3D 모델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 아바타가 없으면 어디 그걸 갖고 뭐가 들어가나? 그런 아바타도 만들고 이런 것들, 이런 인프라스트럭처가 필요하고 이게 메타버스 산업의 중요한 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어떤 제품이 필요해요. 우리가 헤드셋이 필요하고, 그렇죠? 고글 타입 그리고 글라스가 필요하든지 이런 우리가 상품이 제품이 있어야 메타버스 더 잘 즐길 수 있죠. 이것도 굉장히 큰 산업이에요. 또 하나는 경험과 관련된 것. 메타버스는 아까 보듯이 우리 경험의 확장이에요. 우리의 경험이 우리가 살고 있는 물리적 세계에만 한정되지 않고 더 뻗어나가는 거죠. 여기에 못 봤던 디지털 어떤 것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디지털 세계에 가서 여기서 즐길 수 없는 뭔가를 한다든지 그렇죠? 이게 쉽게 들어서 우리가 화상회의를 하잖아요. 그것도 사실 물리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우리가 미국에 있는 사람과 얼굴 보면서 얘기한다. 이건 물리적 법칙을 어기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디지털 세계에서
가능한 것이죠. 이러한 경험들이 분명히 이 메타버스로 인해서 확장되고 굉장히 넓어지고 이 부분에 많은 서비스들이 있어요. 이런 경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제공하는 회사가 굉장히 뭐랄까 그 돈을 잘 버는 회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마케팅, 브랜딩, 막 로블록스에 대한 로블록스 사실 한 번도 못 써봤어요. 로블록스 써봤어? 야, 경제관이다. 알겠구나. 여기 들어가면은 막 거기에 막 나이키 상점도 있고 막 우리가 쓰는 5개 광고가 있죠. 옛날에는 우리가 광고를 하려면은 신문의 지면을 사거나 방송의 시간을 사거나 어떤 빌보드를 사거나 이랬는데 이제 여기는 무한하게 많은 공간이 생긴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광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광고가 돈이잖아요. 네? 구글이 광고로 돈을 벌듯이 그렇죠? 사람이 많으니까 거기에 뭔가를 전시를 하면은 사람이 그걸 보게 되고 보면은 좋아하게 되고 좋아하면 사게 되고 이런 광고의 하나의 미디엄으로서 이 메타버스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기회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회들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술을 갖고 자본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돈을 투자하고 많은 사람 투자해서 새로운 기업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런 기업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얼마 전에 1년 전인가요? 페이스북도 사명을 메타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물론 지금 성공적이지 않아요. 약간 타임이 빨랐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걸 얼마나 중요시 생각했으면은 회사 이름 자체를 메타로 바꿨겠어요. 우리 거기에 올인하겠다. 그런 어떻게 보면 선언이죠. 그런데 지금은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지만 앞으로 3년이나 5년 안에 그 비즈니스 모델은 터질 수밖에 없고 지금부터 투자를 하고 그거에 대해 준비를 하는 회사가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큰 중요한 플레이어가 될 것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형제님이 지난주에 발표를 할 때 형제님이 만들어낸 그런 유형화거든요. 더 자세하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네 가지 타입뿐만 아니라 더 많은 타입이 있을 수가 있다. 우리가 비즈니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기회들이 여기서 8가지로 이제 배치를 했는데 8가지에 있어서 그런 기회들이 생길 것이다. 이 기회를 이용해야 된다. 다른 사람이 만들기 전에 먼저 만들어서 선점을 하고 시장을 선점하고 그래서 많은 기회들을 만들어내고 또 많은 직업을 만들어내고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shared experience 아까 말했던 건 경험을 통한 어떤 비즈니스가 있을 수 있고 엔터테인먼트가 또 무지 크죠. 새로운 형식의 엔터테인먼트 우리를 즐겁게 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왜냐면 이게 더 큰 엔터테인먼트죠. 왜냐면 뭐 2D를 떠나서 3D가 되고 또 우리가 몰입을 하고 진짜 있다고 느끼고 이랬을 때 그 엔터테인먼트의 어떤 강도는 강해지는 그게 많은 나쁜 엔터테인먼트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면에 있는 큰 사업의 어떤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Virtual Student Front는 우리가 온라인 쇼핑몰처럼 메타버스에는 막 다양한 상점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점은 뭐 온라인 쇼핑 그냥 웹사이트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이 메타버스에 있는 상점들은 우리가 물리적 세계에서 본 상점과 굉장히 유사하고 또 거기에 적은 돈을 들이고 더 많은 어떤 장치나 시설들을 할 수 있고 많은 장점들이 있죠. 또 여행도 할 수 있고 요즘에 가장 잘 나가는 비즈니스 모델 하나 중에요. 특히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 여행을 못 갔잖아요. 그래서 가장 이런 현실 속에서 어디 유럽도 가고 오스트레일리아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이거 지금 굉장히 많이 팔리는 서비스 중에 하나예요. 또 디지털 휴머니 아바타를 만드는 기술들 메타버스 서브스트라tum은 어떤 그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드는 부분 스페이셜 컴퓨팅을 포함해서 그 블록체인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과 거래가 투명하게 기록돼야 되는데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을 해서 그런 것들이 어떤 기반이 만들어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메타버스 에셋은 많은 것을 또 그 안에서 팔 수가 있어요. 어떤 한국분이 싱가포르에서 회사를 만들었는데 그분의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디자이너였어요. 뭐냐면은 보통 사람들이 명품을 막 입고 싶은데 명품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내가
가상 공간에서 나의 아바타에게 명품을 입혀서 대리 만족을 한다. 근데 그 명품은 1불, 2불 내가 살 수 있는 돈 엄청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아바타를 막 유명한 브랜드가 뭐예요? 샤넬 백도 막 20개, 20개씩 갖고 있고. 근데 그게 뭐 예를 들면은 그것도 많은 돈이긴 하지만 5만 원, 10만 원 돼도 내 아바타에게 예쁜 옷, 예쁜 가방, 예쁜 신발을 사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일을 할 때 사람들이 기쁨을 느끼는 거의 한 2천억을 투자받았어요. 그 아이디어. 네. 그래서 어쨌든 이 회사가 굉장히 성장 인도에 있고 여러 가지 비즈니스가 모델이 있는데 우리 서동찬 형제가 그때 서동찬이 우리 첫째 아들이고 나중에 절제 아들이 막 대학에서 지금 메타버스 그 기술을 공부하는 그런 과에 있어요. 아트 앤 엔터테인먼트 테크놀로지 하는데 여기에 게임도 개발하고 메타버스도 수준을 개발하고 다양한 그런 어떤 그 문화나 그런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필요한 기술을 배우는 그런 학과에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저도 더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메타버스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예는 우리 동료 형제가 발표해 한국말이 별로 편하지 않아가지고 최대한 잘할게요. 인게이지가 버추얼 VR 헤드셋으로 약간 수업 그런 회의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그 유저들이 약간 아바타를 만들고 회의실을 만들고 서로 헤드셋을 쓰고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스페셜은 약간 아까 보여준 엔게이지랑 되게 비슷한 프로그램인데 이것도 VR 헤드셋을 써가지고 서로 친구들이랑 만나고 그 회사에 회의하거나 그 유저들이 이 아바타 만들고 그냥 서로 만나는 프로그램이고 아까 설명하던 게임은 로블록스 그러니까 플레이어들이 아바타를 만들고 게임 개발하거나 아니면 게임을 플레이해가지고 실상 돈으로 아바타 옷 사거나 게임 아이템을 사고 이렇게 약간 메타버스의 게임이죠. 그리고 디센트럴랜드는 약간 이런 컨텐츠를 메타버스 컨텐츠를 개발하고 게임도 만들 수 있고 2020년대 코카콜라랑 콜랩해가지고 약간 이벤트 크리스마스 이벤트 해가지고 게임하고 게임을 해가지고 그 유저들이 그 게임을 이기면 NFT를 받아서 NFT를 사용해서 현실 세계에 있는 그 상품을 딸 수 있어요. 업세스는 상점, 버추얼 상점 그 상점 들어가가지고 옷을 앱으로 살 수 있고 그 핸드폰으로 아니면 VR 헤드셋으로 이거 아이템을 진짜 상점에 들어가서 보는 것처럼 볼 수 있어요. 하고 이 레플리카는 약간 아바타 그러니까 AI 챗봇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행동을 시뮬레이션 하도록 개발된 앱인데, 그러니까 사람이랑 더 메시지 하도록 그 사람의 행동을 맞추고, 그러니까 현지 세계 친구가 없으면 챗봇이랑 얘기를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하는 일은 이런 기술을 가진 사람들, 특별히 그걸 이제 창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주로 하는 건데 이제 이런 거에 관심, 그러니까 기술 가진 사람이나 이런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나 아니 이것을 실행해낼 수 있는 실행력을 가진 사람이나 또 이런 사람들을 묶어서 팀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 있는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을 발견을 하고, 이게 굉장히 드물거든요. 이게 어려운 일이 뭐냐면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다른 기능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회 내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각기 다른 기능을 갖고 다른 일을 하고 살아나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꼼꼼하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꼼꼼하지 못하지만 추진력이 있고,
이렇게 다양한 사람이 모여야 어떤 회사를 만들 수 있고 또 어떤 다른 일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근데 학교에서는 일을 잘 해내고 학습을 잘하고 잘해서 어떤 일을 배우고 그 일을 배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해내고 이런 건 잘 교육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단체나 조직에서 어떤 특정한 기능을 해낼 수 있는 것을 가르치는 건 굉장히 잘해내요. 그렇죠? 그래서 의사를 만들어내고 기술을 배워서 그렇죠? 어떤 기술 전문가를 만들어내고 할 수 있지만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창업이란 것은 이게 만들어내는 것, 업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를 새로 크리에이션 한다는 것은 더 큰 다르고 더 큰 능력을 필요로 해요. 그것을 교육할 수 있는가? 저는 아직까지도 의문을 갖고 있어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리고 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될까 할 때 제 생각은 1% 이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물론 창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대학생만 해도 뭐 10%, 20% 돼요. 그러나 대화를 해보고 같이 얘기를 해보면 대부분은 창업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좋아해요. 근데 돈을 생각을 하면서 창업을 해서 성공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 견뎌내고 버티기 위해서는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돈이 생기면 없어져 버려요. 취직을 하면 없어지고 이 사람은 돈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창업이 좋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게 충족이 됐을 때 돈이 충족이 됐을 때 힘든 일을 하지 않아요. 거기서 만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더 큰 가치를 있는 사람, 가치를 위해 일하는 사람,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물론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죠, 그렇죠?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지만 우리가 그 가치로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죠. 다른 여러 가지 가치가 있어요. 우리가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어떤 가장 중요한 가치를 잃어보지 않으면서도 다른 가치를 해낼 수 있는 그런 다양하게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어쨌든 이 창업에 관련된 사람은 이 창업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가치를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사회적인 것이죠. 요즘에는 남을 돕기 위해 예를 들면 가난한 나라나 못 사는 사람 이런 돕기 위한 이른바 사회적 기업이라고 있죠. 그런 사람들은 돈 버는 것 이외에도 그런 사람 도와주는 것에 큰 가치를 둬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해내는 거죠. 그걸 하이브리드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목표가 하나가 아니라 둘이라는 거죠. 어렵죠.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만큼 그 가치가 중요하다면 그만큼 에너지가 나오게 돼요. 이 창업은 에너지에 대한 것입니다. 많은 창업을 하는 사람들 물어봐도 가장 중요한 특질이 뭐냐? 에너지.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냐? 영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속, 우리의 마음, 하트가 열정을 갖고 있을 때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육체의 에너지 이상의 어떤 것이죠. 우리가 해낼 수 없는 일을, 어려운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은 그런 마음 속에서 그 가치를 생각하고 그 가치에 대해서 그 에너지를 우리가 투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이것에 대한 성공 가능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두물고 타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진짜 미치한 사람이 있어.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그런 기업가들, 그렇죠? 저커버, 네? 또 테슬라 받은 사람 누구예요? 테슬라? 일론 마스크. 그 사람 보면 미친 사람 같아요. 좀 사실 그렇대요. 그 사람들의 성격 테스트를 해보면 거의 극단에 가 있어요. 거기서 한 발만 더 가면 미친놈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기적이고. 네. 그게 어떤 에너지가 투여됐을 때 다른 건 안 보이고 거기에 대해서 꼭 앞으로 달리는 말처럼 목표 안 보고 뛰어가는 그런 어떤 성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모든 사람이 이렇게 내가 타고났으면 그렇게 하기 쉬운데 타고나지 않은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있어요. 그렇죠? 요즘에 여러분들 MBTI 유행이죠? 많은 사람이 그래서 오해를 하고 MBTI는 아까 설명했던 칼 중이 기본적인 개념을 만들어냈습니다. EI가 있죠, EI. E가 뭐예요, E가? 네, MBTI 전문가예요. 이거 내향적인 그렇죠? I가 뭐예요, I가? 내향적인. 이거는 내향적이라 할 때 extrovert, introvert거든요.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내성적인 게 아니고 외향적, 막 활달한 게 E가 아니라 E는 외부의 것에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를 만났을 때 신나고
뭔가 새로운 뭔가를 봤을 때 신나고 신나죠. 그게 이예요. 근데 아이는 안 신나는 아이도 신나요. 아이는 어떨 때 신나냐? 내 내면에서 탄 걸 때 신나요. 혼자 있어야 신나는 거야. 남을 만나면 신나지가 않은데 이 아이도 아웃고잉을 해요. 그 내적인 것을 얘기할 때 아이는 아웃고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성적인 게 내향적인 게 아니에요. 안으로 향해 있는 거고 밖으로 향해 있는 거. 그게 칼빈의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어쨌든 근데 이런 개념이 우리가 그 MBTI라는 게 사실 혈액형보다 낫죠? 혈액형은 4개인데 16개 아니에요. 적어도 더 다양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차이점을 마련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 있는 뭐 30명의 사람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격은 30개 이상이에요. 그리고 뭐 2억 개가 될 수 있고 다 달라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는 그런 하나의 개체로서 만나야 되고 그러니까 유형화를 통해서 하는 것은 스테레오타입을 갖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어때? 어떤 사람은 저래. 미국 사람은 이래. 한국 사람은 이래. 이런 것들이 그냥 스테레오타입이거든요. 이게 통계적으로는 맞지만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는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서 그 사람을 대해주는 게 맞죠. 또 한 가지 우리가 거기에 시사점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All Inclusive Christ 그 인격을 배우는 거죠. 그럼 뭐예요? All Inclusive 모든 성격을 다 가져야 돼요. 우리가 어떨 때는 이가 돼야 되고, 그렇죠? 내가 진짜 아이야. 저도 아이거든요, 사실. 아이인데 어떤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내 비즈니스에 대해 설명을 해야 돼. 나 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고. 그렇지만 내가 성경을 읽고 나의 생활에서 탐구할 땐 극도로 아이가 돼야 되고. 그렇죠. 어떨 때는 T가 되고 생각을 많이 하고, 어떨 때는 F가 돼서 그렇죠. 그 공감을 하고 이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 그 호세아서에 나오는데, 그렇죠? 뭐예요? 뒤집히는 전병. 거기에 이프라임이랑 왕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cake not turned. 한쪽만 익었어, 한쪽만. 뒤집히는 전병. 팬케이크를 구울 때 한쪽만 구우면 어떻게 돼요? 새까맣게 타잖아요. 그거 먹을 수 있어요? 뒤집어야 양쪽을 다 구워야 돼요. 우리의 인성은 모든 면을 다 구워야 돼요. A도 갖고, E도 갖고, T도 갖고, J도 갖고, 다 갖고.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 필요에 따라 그것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모든 교회 건축이나 사회에서 잘 쓰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할 일이 뭐냐면 그런 유형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이 창업을 한다는 것도 나의 한계에서 벗어나야 돼요. 어떨 때는 그 일을 할 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배워서 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해야 되는 그런 과감함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있는 것을 다 버리고, 너무 아깝지만 새 것을 택하는 그런 용기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특히 뭐 제가 어떤 뭐 이렇게 교회 안에서 뭐 이렇게 트레이닝을 하거나 이런 사람 아니지만 사실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일에 관심이 있어서 이런 일에 열정이 있다면 형제님한테 연락을 해주세요. 여기 합격 이메일이고, 이거는 이제 형제님이 커뮤니티를 갖고 있거든요. 형제님이 한 12년 동안 사람들을 모았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한 지금 250명의 멤버를 갖고 있는데 20여 개국의 글로벌 커뮤니티입니다. 이 안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내고, 목표는 1년에 하나씩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내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올해부터 하나씩 만들어 나가고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이런 일들은 세대를 걸쳐서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는 경험이 있는 사람만 같이 일했는데 지금은 이제 20세가 좀 라인이에요. 왜냐면 너무 어리면 제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20세, 우리 아들이 20세가 돼서 가입시켰어요. 20세가 넘고 이런 거에 관심 있는 형제 자매는 언제 연락해 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구성해 드리고 개인적으로 서포트 해드립니다. 여기 명함도 제가 여기 남겨놓을 테니까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 예은이 제일 가능성 많아. 제일 바로 연락할 것 같은데.